시작합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3회차고요. 거창하게 직무기초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학년들 공학기초역학이랑 2학년 그 유체역학 관련해서 질문 받는 시간을 가졌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PPT 작성법이랑 발표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그 예전에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다른 교수님들한테 어떤 보강이라든지 보충 설명 부탁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양해가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1학년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 있는 1학년, 2학년만 진행을 했었고, 그 요구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요청했었던 부분들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자동제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어 관련된 수업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요청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직무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 좀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해볼 거고요. 왜냐면은 그때는 사전에 다른 교수님들한테 동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거고, 어쨌건 첫 번째는 내 수업에 대한 보충, 그리고 두 번째는 PPT 작성법, 발표법, 그리고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메일 작성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류 작성할 때 유용할 만한 팁,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관리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이메일 작성법인데, 혹시 여기서 이메일 갖고 있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볼래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메일을 개설한 사람, 이 중에서 이메일을 정기적으로 로그인을 하고 안에 있는 메일을 확인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이메일을 주기적으로 쓴다. 그렇죠. 사실 잘 안 쓰죠. 뭐 예를 들면 지도 교수님한테 어떤 면담을 요청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면 사실은 아직까지 안 쓰잖아요. 이게 능동적으로 안 쓰잖아요. 그리고 나도 사실은 그랬어요. 나도 내가 학부 때 그 학교에서 메일 주소를 만들어 주긴 했거든요. 내가 다니던 학교에서 메일 주소를 공식적인 메일 주소를 만들어 줬는데, 그거에 대한 로그인 방법도 사실 잘 몰라서 그냥 난 네이버 메일을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막 메일을 보내고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썼고, 뭐 숙제 같은 거 제출하는 것도 내 네이버 메일 가지고 썼고 막 그랬었는데, 나도 익숙하지 않은 그 메일을 작성하고 메일을 자주 열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를 나가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있었던 학생에서의 사회에서는 메일 쓰는 게 별로 그 보편화가 안 됐었는데, 사회를 나가자마자 메일을 당장 작성하는 게 보편적인 사회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격차가 굉장히 좀 나한테는 크게 와닿아가지고 내가 그때 좀 인상 깊게 이게 진짜 사회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긴 했었고, 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약간 일종의 쇼크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이메일 작성법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고요. 서류 작성 팁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이메일 작성법이랑 비슷한데, 내가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계속 내 상사한테, 내 지도교수한테 깨지는 그러니까 상사가 지도교수가 나한테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 그걸 깨져가면서 체득을 해서 지금은 그나마 괜찮아진 거고, 물론 나도 지금 잘 작성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뭐 기본은 한다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던 게 나는 깨져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체득을 한 건데, 학생들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미리 알고 사회를 나가면 조금 더 그 쇼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도 되게, 이거는 누가 나한테 알려준 건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내 스스로 체득했던 것 중에 괜찮은 건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USB에다가 내 강의는 아니지,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넣어놨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표 자료가 뻑이 났어요. 그러니까 USB가 그냥 뻑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몇몇 사람들도 이 파일관리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나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직접 듣고 보면 되게 당황스럽고, 만약에 그게 진짜 중요한 어떤 발표다, 근데 발표하기 직전에 만약에 파일이 뻑이 나가지고 못 연다 이러면 되게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나도 지금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좀 알려주려고 합니다. 일단 이메일 전체를 얘기해서는 이건 Gmail이에요. 내 Gmail 그냥 열어가지고 스크린샷 떠가지고 보여주는 건데, Gmail 딱 열어보면은 새 메일 돼 있고, 받는 사람,
참조, 수문 참조, 제목, 그리고 밑에 뭐 여러 가지 그 워드나 아니면은 한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메뉴들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일단 받는 사람은 뭔지 알 거예요. 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여기다 기입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지메일 같은 경우는 그게 될 거예요. 지메일에 그 주소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소록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랑 그 사람 메일 주소를 적어 놓고 만약에 내가 조영민이라는 이름으로 주소록에 내 메일 주소 저장해 놨다.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그 내 메일 주소가 아니라 이런 식의 내 메일 주소가 아니라 그냥 조영민만 쳐도 아마 기입이 될 거예요. 메일 주소가. 그런 기능을 쓰면 좋고요. 왜냐면 나중에 되면은 지금은 그 어차피 학생들이 메일에 대해서 별로 안 익숙하고 가지고 있는 메일 주소가 다른 사람들의 메일 주소가 개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중에 되면 몇천 개, 몇만 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내가 한꺼번에 내가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아, 그 사람 메일 주소는 이거지라고 판단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저장을 해놓고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조 같은 경우는요. 한글로는 참조 그리고 영어로는 CC라고 해서 카본 카피라고 부릅니다. 이 카본 카피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이거 두 개를 카본 카피를 줄여서 CC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문 참조 같은 경우는 여기다 블라인드를 붙여서 BCC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거 참조랑 수문 참조를 잘 쓰면요. 잘 쓰면 되게 칭찬을 많이 받고요. 잘못 쓰면 욕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렇게 됐고 제목 쓰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쓰는 기입란이고 최종적으로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보내져요. 근데 메일을 쓰다 보면은 예를 들면 메일을 그냥 내가 뭐 10초 만에 쓸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쓰다 보면은 뭔가 다른 업무도 생기게 되고 아니면은 메일 내용 자체를 고민을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될 거 아니에요. 보내는 시간. 이 창을 딱 켜놓고 보내기 버튼을 누를 때까지 몇십 분, 몇백 분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양스러운 거는 대부분의 메일 시스템은 임시 보관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마다 이 내용 자체를 그냥 임시적으로 계속 저장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가 쓰다가 내가 여기다 뭔가 타이핑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고 다시 타이핑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창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가 다운이 됐거나 이렇게 돼도 임시 보관함에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하면 좋고요. 나중에 요거 끝나고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임시 보관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내기를 누르면은 보내집니다. 그렇게 됐고요. 여기 말하는 카본 카피라는 게요. 나도 오늘 사실 처음 알았어요. 이게 카본 카피라는 거의 약자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카본 카피가 왜 그러니까 참조라는 게 왜 카본 카피가 되는지는 사실 오늘 알았어요. 보니까 이렇대요. 이게 먹지거든요. 혹시 학생들 먹지 써본 적 있나요? 써본 있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볼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썼었나요? 그러니까 먹지가 뭐냐면요. 일종의 흑연 같은 게 묻어있는 종이거든요. 근데 이 종이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이를 갖다가 이 먹지를 갖다가 내가 어떤 쓰고자 하는 종이 아래에 이렇게 깔아놓고요. 여기 위에다 이렇게 글 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시다. 얘에다가 여기에 내가 뭔가를 쓸 거예요. 근데 여기 써지는 거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옮기고 싶어요. 여기다가 그대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썼던 내용을 똑같이 그냥 다시 쓰면 되잖아요. 2번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귀찮을 거고 그럴 때 쓰는 게 먹지인데 먹지를 이 사이에 끼워 놓고요. 이 사이에 이렇게 끼워 놓고요. 내가 이 위에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글을 쓰는 거는 압력을 눌러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지에 압력이 가해지면 먹지 위에 있는 그 흑연들이 이 아랫장에 묻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일종의 뭐라 하지? 반복해서 막 숙제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뭐라 하죠? 깜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그럴 때 쓰거든요. 나는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한 번 내가 쓰는 게 한 번 뭔가를 작성하는 걸로 다른 것들도 똑같은 거를 계속 양산을 하고 싶은 느낌인 거예요. 요즘엔 거의 안 쓰고 옛날에는 되게 많이 수기할 때 손으로 쓸 때는 되게 많이 썼는데 아무튼 그게 먹지고요. 카본 카피라는 게 이거예요. 이 먹지에 있는 그 흑연이라는 게 카본이잖아요. 카본 재질. 흑연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카본이거든요. 그래서 카본 카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먹지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복사한다. 내가 쓰는 것 자체를 똑같이 복사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조 CC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 어떤 글을 썼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한테 받는 사람에다가 A를 기입해놓고 보내요. 그리고 내가 똑같은 내용을 B라는 사람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사실은. 받는 사람의 A랑 B를 똑같이 써서 A도 쓰고 A라는 사람의 주소도 쓰고 B라는 사람의 주소를 써가지고 보내면 똑같이 가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냐면 참조에다가 A라는 받는 사람의 항에다가 A라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쓰고요. 참조 항에다가 B라는 사람의 메일 주소를 써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똑같이 메일은 가요. 근데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은 이런 거요. 내가 이 두 장을 똑같은 장을 두 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내가 학생한테 한 장을 나눠주고요. 학생한테 한 장을 나눠줘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나한테 동일한 입장에서 내가 똑같이 메일을 보내고 똑같이 서류를 주는 입장이잖아요. 나는 한 사람이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서류를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그냥 받는 사람의 그 모든 사람들이 보내기를 원하는,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소를 쓰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마치 이런 거예요. 나는요 이 사람한테만 주고 싶어요. 이렇게 이 사람만 이 서류에 대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만 주고 싶어요. 근데 이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의 메일을 보게끔 하고 싶어요. 공식적으로. 나는 이 사람한테 메일을 줬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허락은 이 사람한테 맡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요? 이 메일의 주소는, 이 메일의 내용은 이 사람한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이 메일의 내용을 이 사람도 보고 싶어 해요. 그럴 때 참조에 넣어주면 목적은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지만 이 사람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식을 많이 쓰냐면은 만약에 내가 사원이에요. 신입사원이고요. 이 사람이 나의 상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상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랑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 같은 걸 작성해서 이 사람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종의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더 높은 사람한테. 그럴 때 참조에 이 사람을 걸어주면, 이 사람의 메일 주소를 넣어서 보내면은 이 사람도 내 신입사원이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구나. 이 사람도 이걸 받았겠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에 있는 메일 내용 자체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런 목적으로 참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참조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보내고 이 사람이 읽어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을 참조에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 말이면 이 사람이 메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받은 메일을 보면은 이 사람도 참조에 누가 걸렸는지를 알아요. 이 사람이 메일을 열었을 때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상사가 참조에 걸려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암묵적으로 동의가 될 때 무슨 뜻인지 이해가요? 이 사람이 알아도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암묵적으로 알고 있을 때 그럴 때 참조를 씁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우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참조랑은 좀 별개로 숨은 참조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똑같이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걸, 내가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걸 알게끔 하고 싶은데 메일을 받는 당사자는 그걸 모르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BCC에다가 이 사람의 메일 주소를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간 메일을 읽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메일이 갔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걸 숨기는 거예요. 숨기는 거. 이해가요? 예. 그럴 때 씁니다. 근데 이거 잘못 쓰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쓰면 되게 좋은 거고 못 쓰면 저거 한 게 뭐냐면 참조에다가요. 내가 이래요. 이 사람은요 나랑만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나랑만 그냥 둘이 그냥 작업을 하고 싶었고 다른 상사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참조에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상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참조에 넣어야지라고 해서 메일을 여기에다가 이 사람의 메일 주소를 넣고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 이거 별로 그러니까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높은 상사일까 알게 됐네? 이것 때문에 되게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말로 들었을 때는 되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지만 실제로 이걸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기를 잘못해가지고 참조에 누군가를 잘못 넣어가지고 어떤 상사한테 내가 깨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참조로 걸어가지고 어떤 곳에서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참조로 걸어서 보내잖아요. 그럼 되게 기분도 나빠지고요. 책임 소재도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참조로 걸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조, 숨참조, 특히 숨참조는 의도적으로 내가 숨기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못 쓰고 얘를 잘못 쓰면은 되게 상사한테 깨지기 쉬운 그런 항목들이 돼요. 혹시 이거 내용 좀 이해가 가나요? 참조랑 숨참조? 네, 그런 느낌이라서
아마 근데 회사 가면 한 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기업 같은 데는 회사 메일 만들어주면서 그 학생들, 그 뭐라 해야지? 신입사원들 교육할 때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려줄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어찌됐건 참조는 그러니까 그냥 진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보내는 거는 그냥 받는 사람이 다 쓰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거를 참조해서 그냥 읽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확인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참조해. 그리고 받는 사람이 참조인을 알게끔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참조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복지 얘기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받는 사람이 A라는 교수님이고요. 참조에다가 교수님보다 더 높은 학과장님을 썼어요. 근데 학과장님이랑 학부장님이랑 뭔가 사이가 안 좋거나 뭔가 되게 껄끄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업무 분담을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은 나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학부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한테 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이랑 이걸 학과장님을 참조로 걸어서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학부장님이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받는 사람 어떤 교수님의 메일 주소고요. 학과장님을 참조로 걸어서 이 교수님 입장에서는 학과장님이 참조로 걸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세 명이서 나랑 이 교수님이랑 이 학과장님이 세 명이서 그냥 이 메일을 공유하는 거겠구나라고 서로 인식을 하는 거죠. 교수님이나 학과장님 모두 인식을 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수문 참조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 이 교수님이나 이 학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학부장님이 메일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전혀 모르는 상태고 학부장님만 내가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고 거기에 학과장을 참조로 걸어서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예. 그러니까 잘 쓰면은 예의가 굉장히 잘 쓰면 되게 이 사람이 업무 분장 잘하고 되게 뭔가 체계적으로 이 사람 보내야 될 사람 안 보내야 될 사람 이 메일을 봐야 되는 사람 안 봐야 되는 사람을 판단하는구나라고 해서 되게 좋게 보일 수도 있고요. 잘못해서 거꾸로 쓰면은 도대체 네가 뭔데 나를 참조해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누구를 받는 사람에 넣고 누구를 참조에 넣고 그리고 누구를 수문 참조에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메일을 작성하면 좋아요. 그러면 실수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나도 이거 하다가 그 대학원 때 말이 깨져가지고 배운 거라 가지고 좀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일 전체 내용 구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이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참조, 수문 참조 요렇게 뜨고요. 요거는 내가 메일을 보낼 때의 내용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안 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문 참조 요 부분은 안 뜰 거고요. 내용이 좀 정리돼서 보일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목인데 일단 제목부터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메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메일 리스트가 쭉 있잖아요. 받은 메일이 뚝뚝뚝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메일을 먼저 읽어야 될지 그리고 이 메일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알게끔 하려고 제목이라는 걸 붙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말고 내가 그냥 실내로 보여줄게요. 이게 내 개인 메일이라서 학생들한테 안 보여드리는 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어차피 내가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메일이라 가지고요. 열어봐도 될 것 같아요.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이렇게 떠요. 아마 학생들도 충분히 익숙할 거예요. 그냥 딱 그 어떤 메일 주소를 딱 띄워도요. 보낸 사람이 이렇게 뜨고요. 제목이 이렇게 떠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볼드에서 쳐져 있는 그 구글 글씨로 쳐져 있는 이것들은 제가 지금 다 안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메일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열어가지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계속 쌓여요, 메일이.
그죠? 근데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 메일을 이렇게 쭉 확인했어요. 그러면 모든 걸 사실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선별해서 읽고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건지를 파악하려면 제목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목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거는 안티 스팸이다. 그래서 이건 안 읽어도 된다라고 미리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안내 메일이니까 꼭 읽어야 될 것 같고 얘는 뭐 요 뒤에 게 잘리더라도 앞에 있는 요 부분이 플라스틱 이슈 포럼이구나. 뭔가 포럼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요약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메일의 제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전체적인 메일의 중요도라든지 이건 꼭 읽어주세요라는 어떤 표시 그리고 플러스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다라는 걸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메일의 제목을 좀 이상하게 쓰거나 아니면은 되게 엉성하게 쓰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도대체 무슨 메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읽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스팸 메일 되게 많거든요. 이거 내가 하도 안 쓰는 메일이라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거 그냥 리플라이 해가지고 그냥 내가 뭔가 보냈던 거에 대한 답신으로 했지만 이거 실제로 스팸 메일이에요. 중국에서 보냈나? 아무튼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뭐 하우스로드 리드 클릭 블블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만 봐도 아 이거 스팸이구나.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닌데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판단하는 역할 자체가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이 메일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일의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메일을 읽어야 될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읽어야 될지 안 읽어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되게 많네. 되게 엄청 많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임시보관함 이거 있죠. 항상 메일 주소 딱 열어보면요. 임시보관함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임시보관함에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에 저장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옛날에 내 학과 교수님, 대학원 교수님한테 보냈던 건데 메일 주소가 뜰는 거 보겠다. 메일 내용 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 했다고 내가 뭔가를 쓰다가요. 이렇게 내용을 쓰다가요. 꺼버렸어요. 이 창 자체를. 꺼버렸을 때 그래도 남아있는 거. 그게 임시 메일함입니다. 스팸 메일하면 당연히 알 거죠. 그냥 내가 원치 않는 것들 예를 들면 되게 그런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는 메일들. 이거는 메일 스팸 메일이라고 가고요. 휴지통은 당연히 알 거고요. 이거 알아요? 수신 확인? 수신 확인 이거 기능이 있는 거 혹시 아나요?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요 메일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수신 확인 시스템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는 이 수신 확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메일 시스템 써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차단하는 시스템 써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상대방이 읽었더라도 나한테는 읽지 않으면 뭐 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그러니까 똑같이 카이스트라는 메일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보낸 시간이 이때고요. 수신 확인이 이때 됐대요.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보통 사내 메일 같은 것들 쓰잖아요. 사내 메일 시스템을 쓰면은 내가 상사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밤에 뭔가 작업을 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상사가 이메일을 확인하고 내가 그러니까 메일을 보냈다는 것을 사실 자체를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때 수신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수신을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읽었구나.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이제 초조해지는 거죠.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오전까지 뭔가를 결제를 받아야 돼요. 어떤 확인을 받아야 되는 서류인데 계속 안 읽어요. 막 보내야 되는데 12시까지 보내야 되는 서류인데 막 11시 59분까지 안 읽고 있어요. 읽지 않으면 계속 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초조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이 수신 확인 시스템입니다. 잘 쓰면은 되게 유용해요. 되게 효율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써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지금은 좀 느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목 자체는 메일의 얼굴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런 거 중요 이런 거 있죠. 아까 안티스팸 이런 것들 여기 중괄호 써가지고 요 내용 쓰는 거 요거는 잘 쓰면 되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 메일을 읽어 주십사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중요 아니면 꼭 확인 부탁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내가 지금 이건 예시인데요. 2019년도 12월 22일에 뭔가 학과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장소에서 이런 안건으로 학과회의를 하겠습니다라는 걸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예를 들면 2019년도 2학기 학과회의 개최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어떤 학과회의를 개최하는 거니까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과에 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앞에 중요를 붙여가지고 꼭 읽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목을 씁니다. 전체 내용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학생들, 나랑 학생들이랑 그 세대가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 때는 초등학교 때 그걸 썼어요. 편지 쓰는 방법을 배웠어요. 위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포맷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혹시 학생들도 그렇게 배운 게 있나요? 배웠었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뭐 위에 부모님께 쓰고 밑에 뭐 누구 올림 이런 식으로 쓰는 거 혹시 배웠었나요? 네. 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지 몰라가지고 물어본 거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이거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그거랑 똑같아요. 이메일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손으로 썼던 편지를 컴퓨터로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알다시피 위에는 누구누구에게 받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누구께라고 쓰게 되고요. 인사말 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쓰게 되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맺은말, 그리고 맺은말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감사합니다 쓰고 뒤에 맺은말을 쓰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 연락처, 내가 연락받을 수 있는 내 정보들을 기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메일을 받고 이 사람이 되게 급박하게 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밑에 있는 전화번호, 얘네들 전화번호, 이거는 그냥 내 그 연구실 전화번호, 요거는 내 개인 전화번호, 이런 것들로 메일 전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밑에 나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누구다, 그러니까 내가 생소한 사람,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메일을 보낼 때 밑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으면 이렇게 내가 누구고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있고 전화번호는 뭐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 연락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메일 내용을 적어 놓으면 그 사람이 한 번에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내가 연락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얘네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생의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사회인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이라서 크게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공식적인 어떤 회사의 메일 같은 것들을 받았을 때는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해주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업무 처리할 때 다들 메일 주소, 그러니까 이메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어떤 다른 업체랑 나랑 우리 업체랑 뭔가 일 처리를 할 때 전화상으로 아니면 뭔가 문서를 직접 보내고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메일을 써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요거 위에 있는 이거 교수님 제위라고 적혀있는 요 제위가요. 나도 사실 이동진 학과장님한테 배운 건데, 제위라는 게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느낌이래요. 제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수님께라고 적어도 상관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학과장님께, 교수님께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는데, 교수님이 제위라고 적으면 모든 여기 있는 여러 교수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조금 더 공손하고 조금 더 다수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뜻이 된답니다. 그래서 나도 제위를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거 제위라는 거는 한 사람한테 보내는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보낼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거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쓰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맺은 말 같은 경우는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맺은 말 같은 경우는 드림을 쓸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조영민 드림을 쓸 수도 있고요. 조영민 올림을 쓸 수도 있고요. 조영민 배상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드림은요, 그냥 상대방이랑 나랑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등한 어떤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그냥 드린다, 그냥 공손하게 표현하는 뜻에서 드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 그때 드림을 쓰고요. 올림은 알 거예요. 올림은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이거를 올린다, 결제를 올린다, 기한을 올린다는 느낌의 올림을 씁니다. 그리고 배상 같은 경우는 나를 낮춰서요, 내가 절을 한다는 뜻에서, 절을 해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다는 뜻에서 좀 더 공손한, 좀 더 좀 더 많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죄송한 마음에 이런 것을 합니다라는 뜻에서 배상을 쓰면 되게 좋아요. 배상을 쓰면 이 사람 그래도 나한테, 상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아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배상이라는 걸 좀 잘 쓰면 좋아요. 근데 무조건 배상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벼운 내용이고요. 그냥 뭔가 공지사항의 내용이고 뭔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편하게 얘기하는 내용들에서 배상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올리면 쓰면 되는데, 내가 상사로서 이런 걸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느낌이 됐을 때는 배상을 쓰면은 조금 더 괜찮겠죠? 왜냐하면 나를 더 낮추어서 상대방을 더 높여드리는 거니까. 그럴 때는 배상을 쓰면 좋습니다. 연락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전체적인 내용은요, 어찌됐건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요. 학생들도 책 저거 되게 내용 많으면 처음부터 읽기 싫잖아요. 그렇죠?
메일 똑같아요. 메일을 딱 이렇게 열었을 때 안에 내용이 되게 조잡해 보이고 되게 내용이 많아 보이면 읽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뭔가 부탁받는 메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답장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바쁘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장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는 첫 이미지가 요 첫 번째로는 요 제목이고요. 제목이 되게 조잡해 보이면 읽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두 번째로 메일을 열었을 때 전체 내용이 되게 조잡해 보이고 되게 산만해 보이면, 되게 내용이 되게 분산돼 보이면 읽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메일의 내용은 간결하게 쓴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2019년 2학기 회의안건 .docx라고 파일 첨부를 해놨잖아요. 이게 파일 첨부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 위에 있고요. 파일 첨부가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밑에 파일 첨부가 되어 있는지 잘 확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파일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파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시해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어딨냐. 관련 안건은 정리해 파일로 첨부할 수 있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한마디 해주는 것 때문에, 해주는 것 덕분에 내가 일 처리를 2번 안 해도, 메일을 2번 안 보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파일 첨부했다는 거 사실 자체는 꼭 명시를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부득이하게 이런 업무, 그러니까 이런 그 회의를 할 건데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참석이 어려우시다면은 꼭 회신해서 참석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면 이 사람이 그냥 나는 메일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참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바쁜데 굳이 안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굳이 안 가도 되고, 굳이 내가 뭔가를 답장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당일날 뭔가 업무를 진행할 때 나는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안 올 경우 되게 난감해지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식으로 꼭 뭔가 내가 상대방한테 답을 구하거나 아니면 뭔가 참석의 어떤 여부를 알아야 될 때는 회신을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꼭 넣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글씨의 볼드트 처리. 지금 여기 보면요. 얘랑요. 이 글씨랑 보면 굵기가 다르죠. 요 밑에 있는 게 더 굵잖아요. 이거는 내가 꼭 상대방한테 회신을 바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도 알 거예요. 볼드체를 글자를 두껍게 해서 볼드체 처리한다는 목적 자체가 다른 글자에 비해서 좀 더 눈에 부각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드체를 처리하고 여기도 뭔가를 내가 무엇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볼드체를 처리해가지고 좀 더 확연하게 내가 이 메일을 보내는 목적이 뭐고 내가 당신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볼드체 처리를 함으로써 좀 더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사실은요. 메일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네가 나한테 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내가 그 메일을 읽어줄 의무는 없어.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업무의 느낌에서는 조금 다른데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부탁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쨌든 뭔가를 양해를 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될 의무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를 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뭔가 부탁을 받아서 이걸 해줄 수 있지만 꼭 해줘야 되는 의무는 없단 말이에요. 이 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공손한 느낌, 예의를 갖췄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예의를 갖춰서 뭔가를 부탁하는구나. 그럼 내가 조금 더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메일을 쓰는 게 좋아요. 특히나 상사한테 보낼 때는 상사할 때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춰가지고 조금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메일을 보내면 그래도 이 사람이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이요. 이렇게 깔끔하게 내용을 썼대요. 근데 안에 중간중간에 내가 오타를 막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메일을 쳤으면 되게 깔끔하게 썼는데 안에 내용이 되게 엉망이네. 되게 얘는 뭐 맞춤법도 모르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한 번쯤은 그냥 여기 있는 내용 이거 자체를 그냥 컨트롤 CV 해가지고 워드나 한글에 넣어놓고 맞춤법 건설을 한 번쯤 돌려봐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하는 그런 맞춤법 실수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어요. 이해가요? 그런 내용으로 쓰면은 좋습니다. 두 번째로요. 서류 작성 팁인데요. 조금 빨리 넘어가 보죠.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표예요. 이렇게 생긴 표고요. 얘는 지금 내가 일부러 나쁜 예라고 해놨고요.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좋은 예라고 해놨어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저건 아니에요. 무조건 써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그런 법칙은 아니에요. 그런 법칙은 아닌데 이렇게 써주면 적어도 기본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은 서류들을 써보니까 이 정도의 느낌을 쓰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표는 잘 작성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요. 첫 번째로 얘랑 다른 거는 위에 있는 요 제목들. 그러니까 요
이 열 자체를 대표하는 요 제목이 얘는 그냥 항목이고요. 얘는 항목에 볼드체를 쳐놨어요. 그죠? 그거 하나가 있고, 여기는 그냥 단가라고 써놨는데, 여기 단가 해놓고 옆에 단위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셋째 자리를 표기하는 이런 콤마가 없는 애고요. 얘는 콤마가 있는 애고요. 그리고 얘는 이런 그 단지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원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얘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여기다 원을 표기를 해놨고요. 개수는 거의 비슷하고, 개수는 그냥 똑같은 내용이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액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금액 같은 경우는 그냥 원을 다 붙여놓고 여기 콤마를 안 찍어놨어요. 그리고 얘도 그렇고 얘는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쭉쭉쭉 정리를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중간 정리를 해놔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나쁜 얘는 최종적으로 좋은 얘라고 내가 표기를 해놨어요.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이 볼드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부분을 볼드체를 처리해야 되냐고 하면, 어찌됐건 이 항목에 대한 대표적인 어떤 내용은 이 위에 오고요. 이 항목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여기 오고요. 이 항목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밑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제목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어떤 내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얘네들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표를 볼 때 먼저 이 위에 있는 제목을 읽고 난 다음에, 이쪽에는 항목이 적혀 있대. 볼펜, 지우개, 연습장이래. 그리고 여기는 단가가 적혀 있대.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파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요 부분, 요 제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볼드체를 처리하는 게 좋아요. 보통은 강조를 할 때 색깔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글자의 크기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볼드체로 처리를 해서 눈에 띄게끔 합니다. 그렇게 됐고, 반복되는 내용, 예를 들면 이거죠. 원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에 반복되는 게 계속 보이면요, 좀 거슬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얘네 하나, 둘, 셋 얘를 그냥 없애버리고요. 중간 위에 제목에다가 이렇게 괄호치고 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얘네들은 암묵적으로 그냥 500원, 1000원, 5000원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일부러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도 원을 적어놓고요. 여기도 원을 적어놨는데, 얘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표 위에다가 단위 1000원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0원, 그러니까 5,000원, 5,000원, 5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게끔, 얘도 그렇고 모든 게 1000원의 단위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바깥에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꼭 얘는 그러니까 단위 콤마, 단위 콜론 1000원 해서 모든 것의 단위는 1000원에 묶여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저렇게 되면 되게 깔끔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최종적으로는 이거 없애면 되고요. 요거 없애면 제일 깔끔한 포맷이 됩니다.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요. 요거 단위들. 이거 단위는 얘는 일부러 단위를 썼고요. 얘는 일부러 단위를 안 썼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다는 건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 단위들을요, 굳이 쓰고 싶다. 굳이 이 안에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숫자랑요, 이 단위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내가 일부러 10이랑 1이랑 걸 붙였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띄워볼게요. 10 띄우고요. 한 칸 띄우고요. 1 이렇게 쓰는 거. 이거랑 그냥 지금은 이렇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개수가 많아져요. 10은, 그러니까 이 뒤에 어떤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붙어요. 얘도 계속 이렇게 내용이 붙어요. 그럴 때는 나중에 이게 길어지면 얘가 숫자인지 얘가 단위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이해가요? 네, 그런 거를 일부러 구분해 주려고 이렇게 띄워 쓰기를 합니다. 보통 이 앞에 게 숫자고요. 이 뒤에 게 단위고. 그래서 숫자는 이거고 단위는 이겁니다라는 뜻에서 중간에 띄워 쓰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의 서류 작성할 때 보통 이렇게 단위랑 숫자랑 띄어서 씁니다. 네. 근데 여기는 애초에 붙여 있죠? 되게 나쁜 예는 여기 붙어 있고. 그리고 또 뭘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로 보면은 어쨌든 얘는 지금 1000원이라는 걸로 묶어놔서 뒤에 숫자 3개를 뺀 거거든요. 네. 뺀 건데 얘는요. 만약에 콤마를 찍을 거면 여기도 콤마를 찍어야 되고요. 여기도 콤마를 찍어야 되죠. 근데 콤마가 안 찍혀 있으면 100에서 되게 읽기 힘들죠. 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야지. 이거는 거의
의무예요. 특히나 숫자에 대해서는, 특히나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콤마를 세 자리 이후에 콤마, 세 자리 이후에 콤마, 세 자리 이후에 콤마, 세 자리 이후에 콤마,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위에서 잠깐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얘는 그냥 원 단위, 1원 단위에서 기술을 한 거고요.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원 단위로 기술했기 때문에 뒤에 세 자리를 뺐잖아요. 이거는 얘도 뒤에 있는 셋째 자리, 뒤에 있는 0 3개를 날릴 수 있으면 날려놓고 대신에 1000원으로 올리는 거죠. 보통 그 그러니까 사회에서 쓰이는 그 금액이 보통 100원 단위는 잘 없어요. 1000원 단위, 만원 단위, 10만원 단위 이런 식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000원이라고 표기를 많이 할 거예요. 많이 볼 거고요.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 정렬을 해놨고요. 얘네 금액을 중간 정렬을 해놨고요. 얘는 오른쪽 정렬을 해놨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중간 정렬 해놨을 때 뭐 그렇다 쳐요. 뭐 그냥 중간 정렬 했네. 그냥 저런 내용이 그렇네. 근데 오른쪽 정렬을 했을 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기준이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가 이거가 된다는 게 그냥 얘를요 5를요 쭉 내려서 5 붙이고요. 2를요 쭉 내려서 2 붙이고요. 2를 내려서 2 딱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덧셈 뗄셈 할 때 그 단위 덧셈 뺄셈 할 때 그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100 더하기 20은 이렇게 쓰죠. 100 더하기 중간에 20 이렇게나 아니면 2 앞에 20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 두 개를 더해서 0을 이기고요. 이거 두 개 더해서 2고요. 이거 더해서 1 이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여기를 띄워 넣고 여기에 내용을 안 넣고 여기 20을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숫자에 대한 어떤 그런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얘네들 다 오른쪽으로 붙이고 얘를 밑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것들은 특히나 다른 것들, 이런 것들, 개수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런 금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맞춤 정리를 합니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콤마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빈칸 요 내용 있죠. 요거는 만약에 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빈칸에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막대기 바를 그냥 넣어놨는데 이 바가 없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여기 내용이 누락이 돼서 없는 건지 상대방이 그냥 신경 안 써서 여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보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가는 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발을 넣어주면 이 사람이 내용을 신경 쓴 건 아니고 여기 칸을 무시한 건 아니고 어차피 여기 쓸 내용이 없어서 그냥 냅둔 거구나.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넣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표기법 같은 경우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했던 그 내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10원, 1원, 10원, 100원, 1000원 해서 원 단위를 이렇게 안 붙이는 거랑요,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랑요, 여기 띄어서 쓰는 거는 나중에 되면 가독성, 그러니까 그 문자를 보는 가독성에 대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게 그냥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 있어서 상관없는데 이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얘가 1로 보이고요. 이거 자체가 1로 보이고요. 이게 10으로 보이고요. 100으로 보이고요. 1000원으로 보여요. 이 원이라는 거 자체가 눈에 안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띄워주면, 띄워주면 되게 좋아요. 개념적으로 보면은 1, 10, 100, 1000은 숫자고요. 원은 단위이기 때문에 두 개는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I 단위를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프리픽스라고 부르는 거, 그 전에 그러니까 어떤 단위 앞에 붙는 얘네들을 프리픽스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을 잘 써주면 되게 좋아요. 근데 많이들 실수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1GB 쓸 때요, 1GB가요 대문자 G에 소문자 B거든요. 근데 이거를 둘 다 대문자 G, 대문자 B를 쓰거나 둘 다 소문자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러니까 잘못된 표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저런 식으로 명확하게 써주면 되게 깔끔해 보여요. 왜냐면 깔끔해 보이고요. 1학년 때 내가 공학기초 역학 때 가르쳤던 거라서 아마 다들 알 것 같아요. 왜 이런 프리픽스라는 걸 쓰는지 알 거고요. 보면 예를 들면 이래요. 예를 들면 여기는요 1MB를 표현하려고 1MB를 썼는데 얘는 대문자 M의 소문자 B예요. 근데 여기는 밀리미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문자 M에 소문자 M을 썼대요. 이거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요 얘보다 작은 애들이거든요. 얘는 1보다 작은 애들을 표현하려고 해놓은 거고 얘는 1보다 큰 애들을 표현하려고 만들어 놓은 프리픽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랑 일부러 구분 짓기 위해서 대문자, 그러니까 그 일보다 큰 애들은 이렇게 대문자를 붙여주고요. 일보다 작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소문자를 붙여줘요. 소문자를 붙여주고요. 킬러 같은 경우는 K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일보다 작은 애들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별로 단위에 대한 혼동이 없기 때문에 스몰 K를 쓰고요. M 같은 경우는 여기도 M 있고 여기도 M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보다 큰 애한테 그냥 라지 M을 붙여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지 M, 라지 G, 라지 T를 붙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학생들도 그 공학 배우면서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인데 내가 말하는 이 줄임말 자체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학생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쓰는 거 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나도 잘 몰라요. 이거 별다줄이 별걸다줄이네 약자라면서요. 그런 거랑 아바라가 아이스 바닐라 라떼? 예, 약자래요. 나도 이거 몰랐어요. 이거 오늘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아니지 청소년들, 젊은이들, 청년들이 그냥 자기들의 편의성에 의해서 줄이는 거 말고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줄임말들이 있어요.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TBD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to be determined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요, 내가 이거 짝대를 안 긋고요. 여기다 TBD를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은 결정되지 않은 거지만 향후에 결정할 겁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TBD라고 하고요. 참고로 뒤에 여기 보면은 정확한 표현은요. T.B.D.이요. 여기 있는 점 찍혀 있는 거 얘 있죠. 얘가 뭐냐면 얘는 T점이라는 얘는 어떤 말을 함축한 겁니다. B점은 B라는 어떤 걸로 시작하는 어떤 거의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D점은 D라고 표현되는 어떤 D로 시작하는 어떤 것의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T점, B점, D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냥 그 암묵적으로 여기 점을 안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TBD라고 그냥 바로 표현을 하거나 이거 FYI 이런 것들 일부러 그냥 그 점을 안 찍는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참고로 해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컨트에다가 점 찍으면 이건 컨티뉴 계속 될 겁니다. 뜻하는 거고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FYI랑 아삽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를 많이 쓸 거예요. FYI 같은 경우는 for your information이라고 해서 당신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메일에서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메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메일이 있어요. 이거를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당신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FYI를 적어놓고 학생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학생은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알고 있길 원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 FYI를 많이 씁니다. For your information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의 느낌. 그리고 얘는 원래는 ASAP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삽이라고 불러요. 아삽. 이게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답변을 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뭔가를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아삽이라는 걸 씁니다. ASAP. 발음 들었다. 그리고 RIP를 많이 알 거예요. Rest in Peace. 알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RIP 같은 경우는 저건 아니고요. 서류 문서 작성할 때 쓰는 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거. 그냥 편히 쉬세요. 편히 잠드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 고인한테 하는 표현 RIP를 쓰고요. example for example이라고 얘기할 때 그 example을 두 가지 표현을 써요. E.G점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EX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얘는 그냥 이 example의 앞에 자를 따서 그냥 앞에 있는 얘네들처럼 그냥 쓴 거고요. EG는 내가 알기로는 그리스 표현인가 뭔가 있어요. 그래서 example의 어떤 다른 문자 표현을 줄여가지고 E.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사회에서 좀 쓸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그냥 TBD라고 적어놓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냥 사회에 나가면 이 사람 TBD 적었네? 그러면 여기 뭔가를 쓸 거겠구나. 이렇게 암묵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특히나 TBD, FYI, ASAP 이런 것들, RIP, example 이런 것들은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아니고 내가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길어졌어요. 이만큼 길어져가지고 이걸 좀 줄여서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문서 똑같은 이런 거죠. 전산유체 해석법이라는 이만큼 긴 내용이 문서에 계속 들어오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거든요. 간략하게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써놨나라는 표현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가 그냥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부르고 이걸 CFD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 외에 일반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CFD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용되지 않은 어떤 표현법에 대해서는 굳이 일부러 얘는 그러니까 전산주체 해석법은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영어로 부르고요. 이거 두 개를 이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줄여서 CFD라고 부르게 되고 나는 이 문서 이후에 이 내가 지금 표기하고 있는 요 라인 이후에 쓸 때는 무조건 CFD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CFD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이 전산주체 해석법을 쓰려고 했었던 의도였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이하 CFD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하에는 내가 CFD라고 뭔가를 표기를 하더라도 이걸로 이해해 주십시오가 됩니다. 아니면요 요거 말고 그냥 굳이 나는 전산주체 해석법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대요. 그러니까 좀 더 널리 쓰인대요. 나는 굳이 한글로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더 맞는 표현이래요. 이게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냥 전산주체 해석법을 나는 굳이 쓸 건데 이거를 그 영어로 표현하면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부르고 얘를 줄여서 CFD라고 쓸 수 있답니다라고 뒤에 이렇게 괄호 쳐서 표기를 해놓죠. 그러면 이거 뒤에는 내가 이걸로 써도 다른 사람들이 얘는 이 사람이 문서를 작성할 때 이걸 쓴 거 자체는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또는 CFD를 쓰려고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요 일부러 줄여서 뭔가를 줄여서 이렇게 쓰려고 했던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이렇게 이런 표현이 일반적으로 더 통용되는 건데 나는 굳이 이렇게 쓰겠다라고 해서 앞쪽에 붙여놓은 케이스입니다. 좀 내용이 어렵나요? 네, 말이 어렵죠 지금. 괜찮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이건 파일 관리법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빨리 정리할게요. 그 파일명 있죠. 학생들 파일 관리할 때 이렇게 쓰는 것들 조금 잘 써놓으면요. 문서든 그러니까 그 폴더명이든 파일명이든 조금 잘 적어놓으면 나중에 학생들이 그 폴더나 그 파일을 찾아 들어갈 때 되게 편해요. 이거는 내가 그냥 쓰는 어떤 일종의 체계 같은 거거든요. 0번은 코칭 스튜던트에서 학생들을 뭔가 가르치고 어떤 상담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0을 적어놓은 거고요. 여기는 렉처 그냥 내 강의에 대해서 그 두 번째로 나열하기 위해서 1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쭈르륵 적어놨어요. 근데 요 내용 이런 것들은 다 다른데 앞에다가 0, 1, 2, 3, 4, 5, 6, 7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뭐가 되게 좋냐면 그냥 지금 여기는 안 적혀있고요. 이 위에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제목, 수정 날짜, 뭐 유형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클릭하면 딱 얘네들 소팅이 돼요. 그대로. 얘는 제목 순대로 소팅해 주세요라고 해서 딱 클릭하면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뜨거든요. 얘네들이 설령 이 위치가 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냥 소팅 한 번만 딱 누르면 이게 0, 1, 2, 3, 4 이 순서로 쭉 다시 나열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파일이나 폴더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요. 네. 일단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위에 제목을 딱 클릭했어요. 그냥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내가 작성을 해놨어요. 막 이게 위치가요. 막 이렇게 바뀌어요. 밑으로 가고요. 위치가요. 얘가 이렇게 가고요. 밑으로 가고. 뭐야? 왜 안 가? 응? 뭐지? 왜 안 가지? 원래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름 가잖아요. 저게 체크되어 있어서? 좋은 생각인데? 아니, 저거는, 방금 거는 저건데? 뭐지? 그럼 이렇게 봅시다. 얘를요, 그냥 컨트롤 C 한 다음에 바탕에다가
여기 컨트롤 풀 하고요. 응? 어디 갔죠? 뭐야? 여기 있는데? 아, 잠깐만요. 있나요? 어디 있어요? 애들? 없죠? 뭐야, 얘? 여기 있나 보다. 에이, 진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보이죠? 이렇게 아까 해놓은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얘는요. 얘는 그냥 느낌표고요. 얘는 A, B, C고요. 글자가 안 보인다. 제일 중간에 뭐지? 이거 숫자 1이고요. 얘는 그냥 가나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뒤죽박죽이 있어요. 얘네들이 막 이렇게 얘들이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일단 얘네들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뭐가 내가 원하는 펀전인지 일단 모르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정렬을 하죠. 여기다가 우클릭을 한 다음에 정렬 기준을 이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렬을 했을 때 얘가요.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이 돼요. 얘랑 딴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얘만 보자고요. 근데 저게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어떤 순서로 랜덤한 순서로 소팅이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 기준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는 이 순서대로 나열을 한답니다. 첫 번째로 특수문자, 두 번째로 숫자, 세 번째로 영어, 네 번째로 한글이래요. 그래서 이 특수문자, 숫자, 영어, 한글 요 순서를 기억을 하고 아까 있는 요것들 있죠. 요것들을 보면 특수문자고요, 숫자고요, 영어고요, 한글이에요. 이해가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조합해서 쓰면은 나는 이 뒤에 얘 자체가 이 앞에 오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앞에다가 특수문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소팅을 하면 얘가 앞으로 가겠죠. 그런 느낌으로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이렇게 앞에 0, 1, 2, 3, 4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이거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고 위치가 다 바뀌어도 다시 정렬을 했을 때 얘가 제일 위에 오게끔 하려고 앞에다 0을 적어 놓은 거고요. 1, 2, 3, 4 해놓으면 이 숫자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됩니다. 저것 때문에 네, 앞에 숫자를 써놓은 거고요. 이거 잘 활용하면은 파일 관리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이해가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써봐요. 써보면은 이거 되게 편리한 기능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 폴더나 아니면 파일을 이런 순서가 아니라 내가 이 파일이나 폴더를 만든 그 시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면 제일 앞쪽에 이런 식으로 날짜랑 시간 같은 것을 기록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시간 쓰는 대로 쭈르륵 제목 앞에다가 그 날짜 시간 기입을 해놓고 제목으로 소팅을 하나 딱 하면 얘네들이 다 그 시간 순으로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파일명 같은 경우는 지금은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보면은 0 해놓고요. 밑에 짝대기를 꺼놓고 코칭 짝대기 스튜던트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없어도 상관없거든요. 얘랑 얘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옛날에 도스 시절에 학생 도스는 알아요? 도스? MS 도스? 도스 시절에는 얘가 띄어쓰기를 하면 파일이 인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밑에 이렇게 짝대기를 꺼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얘랑 띄어져 있는 거지만 컴퓨터가 인식하기에는 얘랑 붙어 있는 것처럼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밑에 이렇게 짝대기를 꺼놨는데 지금은 별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그냥 옛날 방식을 따라가서 저렇게 짝대기를 꺼놓은 거고요. 가끔 윈도우가 뻑이 나잖아요. 윈도우를 쓰다가 뻑이 나면 얘를 복구하려면은 도스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특정 파일을 내가 진짜 중요한 파일이 있는데 이걸 띄어쓰기를 해서 파일을 저장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인식을 못 해요. 그거를. 그러면은 되게 컴퓨터를 복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되게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옛날 방식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굳이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 정도 하고요. 학생들 이거 알아요? 이거? 디스켓? 써본 적 있어요? 없죠?
이렇게 생긴 건 알아요? 본 적은 있어요? 아니, 잠깐만. 근데, 봐봐요. 내가 하나, 저거 얘기할게요. 봐요. 이거 위에 이거, 뭐 같아요? 그죠? 이거 뭐 하는 기능인지 알아요? 저장이죠. 근데 하여튼 이게 이렇게 생긴 거 몰랐죠? 그죠? 써봤어요? 써봤으면 이게 나 때도 거의 없어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요즘엔 아예 안 팔 거고요, 디스켓이란 걸.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장 매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옛날에는 이렇게 디스켓 같은 거 썼어요. 플라스틱으로 겉에 쓰여져 있고요. 안에 자기장으로 기록되는 어떤 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거기다가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용량이 되게 작죠. 제일 큰 게 2.88메가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고 가격은 굉장히 싸고요. 대신에 얘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굽으면 굽어져요. 그래서 되게 그 데이터 저장하는 데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석 같은 걸 이 근처에 이렇게 대놓으면 안에 있는 데이터가 없어져요. 휘발유는 되게 굉장히 안 좋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는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차피 지금도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그러니까 HDD라고 표현되는 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약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하드디스크. 그리고 SSD가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고 해서 그 메모리를 마치 하드디스크처럼 만든 걸 SSD라고 그러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용량은 요즘 짧게 500기가, 크게는 뭐 20테라 뭐 이렇게도 나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크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싸게는 몇만 원, 크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충격이 약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갖고 있다가 얘를 딱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려서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학생들 노트북은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그 PC 있죠. PC 데스크탑. 걔를 컴퓨터를 딱 키면은 안에 있는 그 하드디스크가 계속 돌거든요. 뺑글뺑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데스크탑에 무리를 주고 충격을 주거나 얘를 넘어뜨리거나 하면은 하드가 뻑이 나요. 당장에 뻑이 나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렇게 한 번 넘어뜨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씌워서 켜져요. 켜지고 부팅도 잘 돼요. 근데 계속 쓰다 보면은 컴퓨터가 이상해질 거예요. 하드에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이렇게 동글동 돌아가고 있는 디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디스크가 있고 이 위에 이렇게 침이 있어가지고 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기록을 하는데 충격에 의해서 이 디스크가 돌고 있는 와중에 이 침이 이걸 탁 쳐요. 그러면 그 순간 여기에 스크래치가 쫙 나요. 흠집이 쫙 나요. 그러면 거기 부분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배드 섹터라고 부르긴 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 어쨌건 충격이 약하기 때문에 컴퓨터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절대 본체 움직이지 마요. 알겠죠? 돌리지도 말고요. 넘어뜨리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둬요. 알겠죠? 랩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나마 얘네들 요즘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게 SSD 같은 경우는 안에 디스크가 도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메모리를 디스크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얘네들은 괜찮아요. 얘네들은 충격이 강한 편이에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그게 아니다. 노트북 중에서도 SSD 달려있는 게 있고 하드 달려있는 게 있잖아요. 하드는 노트북용 하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그 데스크탑용 하드보다는 충격이 강하긴 한데 얘네들로 떨어뜨리면 다 바로 뻑이 나요. 그러니까 충격에 주의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휴대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죠. 왜냐면 얘네들은 그냥 붙여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요. DVD는 써봤어요? 학생들? 블루레이도 써봤어요? 블루레이 그거 말고 그 영화 사가지고 보는 거 말고 블루레이로 기록해 본 적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기록할 수 있거든요. 네, 엄청 비싸긴 한데 기록은 가능해요. 어쨌건 DVD나 블루레이 가지고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DVD 같은 경우는 4.7기가 아니면 8.5기가짜리 더블 레이어라고 해서 앞뒤로 기록할 수 있는 거는 8.5기가고요.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더 커져가지고 싱글 레이어, 그냥 한쪽만 기록하는 건 25기가, 두 쪽 다 기록할 수 있는 건 50기가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얘에 비해서. 근데 당연히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용량이 작을 거고요. 뭐 가격 같은 경우는 장당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정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돼요. 이게 물리적으로 이 플라스틱, 얘네들 어떻게 생겼냐면요. 플라스틱 그냥 동그랗게 생긴 그 도넛같이 생긴 플라스틱 위에다가 염료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염료를 태워가지고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염료라는 게 화학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도 있으면 한 10년, 20년 되면 그냥 산화가 돼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데이터 저장하는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긴 하지만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됐고요. 휴대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많이들 쓰고 있는
USB라고 부르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작게는 128메가에서 크게는 2TB까지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가격 개당 뭐 이 정도 금액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메모리, 그러니까 USB 가지고 있다가 얘가 뻑이 나거나 하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못 뽑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복구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복구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능이 아니라서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인식 자체가 안 되면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USB를 꽂았어요. USB가 인식은 되는데 안에 데이터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서 복구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꽂았는데 아예 인식조차 안 된대요. 그냥 포맷하래요. 이러면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취약해요. 이게 관리하는 게 메모리가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되게 취약해요. 사실 우리가 USB에 데이터를 많이 넣어서 저장을 하지만 이게 취약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회 나가서 학생들이 뭔가 데이터 주고받거나 아니면 문서 주고받고 뭐 발표자 이런 것도 주고받을 때 메모리, 그러니까 이 플래시 메모리를 쓰면 되게 편하죠. 그냥 간단히 꽂아서 쓰고 주고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이렇게 쓰일 수는 없어요. 내가 되게 중요한 자료를 메모리에 넣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게 큰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사실 예고하는 거고. 휴대는 가능할 거고요. 웹하드 쓰는 학생들 있나요? 혹시? 웹하드? 웹하드는 뭐냐면은 특정 사설 업체에 돈을 지불하고 일정 부분의 용량을 내가 사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거는요, 그 웹하드의 상태, 그러니까 이 웹하드가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내가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가 어차피 돈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 주고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는 그 업체가 해줄 거예요. 보통 뭐 지메일에서 보면 그 구글 드라이브 있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원드라이브 같은 것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대 가능은 뭐 인터넷이 작동되면 가능하겠죠? 그 정도의 느낌이 드는데요. 어찌됐건요, 웹하드를 제외한 웬만한, 웹하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모든 이런 그 포터블하지 않거나 이런 저장 장치들은 영구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죠? 영구적인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 뭔가 오랫동안 저장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냥 하나에다가 저장해 놓으면 안 돼요. 여러 개에다 분산해서 저장하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길 플래시 메모리, USB 많이 쓰니까 여기다 그냥 저장해 놓고 써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게 되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이거 실제로 겪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나도 되게 많이 겪어봤고.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도 보통 그냥 하드디스크에 하나 저장을 해놓고 USB에다 하나 저장을 해놨지만 USB는 뻑이 나면 끝나고요.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하다가 충격이 받으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 저장하고 여기 저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거는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중에서 그나마 뻑이 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웹하드예요. 왜냐면 웹하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쓰는 거기 때문에 뻑이 나면 그쪽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뻑이 나면 그쪽에서 파일에 대한 금액을 물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파일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뻑을 내서 그쪽 웹하드가 뻑이 나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100만 원 나한테 물어줘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살려고 사실은 권리 플러스 공간을 살려고 내가 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중에서는 웹하드가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웹하드가 뭐 해킹당하거나 뻑이 나면 끝나요. 완벽한 건 사실 없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요. 중요한 파일 있으면 그냥 여러 군데 넣어 놓으세요. 근데 이게 여러 군데 넣어 놓는 게 USB에 여러 군데 넣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 SSD에 하나 저장해 놓고요. USB에 하나 저장해 놓고요. 웹하드에 하나에 똑같은 파일을 그렇게 저장해 놓으면 한 군데가 뻑 나도 사실은 다른 데서 살릴 수가 있죠. 근데 보통은 있잖아요. 보통 사실 그 파일 같은 거 이렇게 저거 할 때, 만들 때 이걸 여러 군데 저장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컨트롤 S 눌러가지고 세이브 해놓고 끝내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저장해야겠다라는 인식을 잘 못 하거든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해가지고, 이거 되게 중요한 파일이니까, 내일 당장 발표해야 되는 파일이니까, 그냥 USB에만 담아놓긴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데도 좀 저장을 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웹 메일에 올려놔도 돼요. 그냥 내가 메일 보내기 해서 나한테 메일 보내기 한 다음에요. 거기다 첨부 파일 넣어서 보내놓으면은 웹 메일이 뻑이 나지 않는 이상 걔네는 살릴 수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군데 저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해주는 방법들이 있어요. 윈도우도 그렇고 그 맥도 그런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원드라이브라는 거랑 연결을 해놓으면
특정한 폴더 내에 있는 파일은 정기적으로 계속 백업을 해줘요. 원드라이브에서 가져가서 파일을 가져가서 거기에다 백업을 해놔요. 그거랑 비슷할걸요, 아마. 그 아이폰 뭐죠? 아이클라우드 기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아이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그냥 내 폰에 저장해 놓은 거를 특정 시간이 되면 뽑아가요. 아이클라우드에서 뽑아서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써놓으면 내가 굳이 여기다 저장해야겠다라는 인식을 안 가지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됐고, 물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NAS라는 게 있어요. NAS는 네트워크 어태치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그냥 내가 온라인상에서 접속해가지고 파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애들이에요. 물리적인 어떤 장치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 NAS라는 장치를 뜯어보면 안에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꽂혀 있고 하나의 NAS가 있고 이거를 그 랜선을 이용해서 물려놓으면 내가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든 NAS에 접속해서 파일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되게 유용한, 되게 쓰면 되게 좋은 장치인데 NAS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지? 기본적으로 백업 장치가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가 하드디스크 하나고요. 이거 하나가 하드디스크 하나래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가 두 개라고 하면은 이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두 개를 1테라짜리 하나, 1테라짜리 하나를 달아서 그 2테라처럼 인식을 하고 쓰잖아요. 여기도 1테라 저장하고 여기도 1테라 저장하니까 나는 그냥 마치 2테라바이트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쪽이 뻑이 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백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뻑 나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못 살릴 거죠.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스에서 무슨 그 시스템 구축을 했냐면 레이드라고 불러요. 레이드, RAID라고 해서 레이드라고 불렀는데 용량은요 1테라밖에 안 돼요. 용량이 1테라밖에 안 돼서 그냥 두 개를 꽂아놔도 나스 안에다 두 개를 꽂아놔도 용량이 1테라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뻑이 나면 얘가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정기적으로 계속 백업을 해줘요 서로. 그걸 레이드 물론 이것만이 레이드는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레이드 1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은 용량이 1테라에서 2테라처럼 생각되진 않지만 마찬가지 1테라지만 하나는 백업용 하드라고 해서 둘 중 하나가 뻑이 나도 나머지 한 개에 있는 파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스는 기본적으로 레이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 시스템은 그냥 내가 집에 구비를 해놓고 쓰면은 웬만해서는 파일을 날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해서 중요한 거 외부에서 내가 집 바깥에서 뭔가 작업했던 것들이 중요하다. 이 파일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나스에다가 업로드를 해놓으면 웬만해서는 날아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나스를 쓰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빨간색 이거 나도 잘 몰랐던 건데 내가 USB에다 파일 하나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내 컴퓨터에다 옮기려고 꽂았어요. 꽂아서 내 USB 드라이브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잘라내게 한 다음에 컴퓨터에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냥 전송이 돼요. 근데 어떤 특정한 경우, 예를 들면 카피하고 있는 중에 내가 뽑았어요. 그러면 뻑이 되게 잘 나거든요. 아예 USB 자체가 뻑이 날 때도 있고 그 파일만 뻑이 날 때도 있는데 어쨌든 뻑이 잘 나요. 근데 이거를 잘라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뽑잖아요. 그러면 그 파일은 날아가요. 이 컴퓨터에도 완벽하게 저장이 안 돼 있고요. USB에도 저장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예 날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안전하게 옮길 수 있냐면 복사 부착해 넣기를 일단 해요. 여기다가 복사 부착해 넣기 한 다음에 그냥 그 USB에 있는 파일을 그냥 휴지통에 넣어서 날려요. 그러면 얘를 뽑아도 살아는 있어요. 여기는 복사가 안 돼 있지만 USB는 살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좋아요. 이거 나도 잘 못하는 습관인데 이거 습관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라고 표현해야겠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파일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생소할 것 같아가지고 나는 도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학생들한테. 나도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좀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